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파킨슨 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현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네, 두 분의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워낙 정리를 잘해주신 덕분에 제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까지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소한 저희 어깨 정도는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엔. 네. 되게 어려운 얘기셔서 네. 사실 이 정도 아시면 네, 어디 가서 정말 꿀리지 않고 얘기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정도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두 분께 과외비를 좀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왔습니다. 성 교수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눠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2차적 파킨슨증,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 이어서 뇌의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2차적 파킨슨증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성 파킨슨증이고요. 두 번째는 정상 뇌압 수두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관성 파킨슨증은 저희가 1회차 때 잠시 얘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더 자세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2차성 파킨슨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킨슨병, 파킨슨증,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 비스무리한 거 많잖아요. 제가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거의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네, 2차성 파킨슨증 얘기하기 전에 이 복잡해진 제 머릿속을 좀 정리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이용우 교수님 어떠신가요?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희경 씨뿐만 아니고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중반쯤 저희가 넘어서면서 앞뒤 내용을 조금 잊어버리시고 하셔가지고 희경 씨랑 같은 마음이신 너무 분들이 꽤 어려워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할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킨슨 병이 사실은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딴 병입니다. 그래서 한 200년 전쯤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꾸부정하고 종종 걸음 걷고 이제 손 떠는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후대에 나중에 이제 이런 환자들을 이름을 파킨슨 병이라고 하자, 파킨슨 병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도 이런 환자 봤어, 나도 이런 환자 봤어 하고 다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킨슨 병인 줄 알고 다 모았겠죠. 환자들이 이 환자도 파킨슨 병이다. 근데 나중에 연구를 더 해보니까 환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혹은 중간에 원인들을 찾아봤더니 파킨슨 병하고는 조금 원인이 다른 그런 병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파킨슨 병인 줄 알았는데 파킨슨 병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름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지었고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든 것이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회차 때 성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아는 척했더니 이제 결국은 아니더라. 아니었다. 네. 이제 파킨슨 병처럼 보이는 병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파킨슨 병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묶음을 만들었고 이게 파킨슨 증후군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환자들을 처음에 진료실에서 봤을 때 파킨슨 증상이 있다고 바로 파킨슨 병이라고 붙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 진단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 환자들에게서 파킨슨 증상이 있으면 이 환자는 파킨슨증, 파킨슨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환자의 원인을 저희가 찾고자 감별 진단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진단에 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파킨슨증 또 파킨슨 증후군 이 말은 파킨슨 병이거나 파킨슨 병과 유사한 병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희경 씨 역시 중간중간 정리 딱딱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다 여러분의 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네, 배운 여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파킨슨증과 또 파킨슨 병처럼 보이는 병들 각각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네, 앞서 희경 씨가 저희가 정리해 주신 대로 모든 증상은 파킨슨증 그리고 파킨슨 증후군에서부터 저희가 진단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진단을 저희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병을 저희가 붙여봅니다. 저희가 2개씩 한번 나눠볼까요, 교수님들? 그래서 교수님들이 사이좋게 2개씩 나눠서 먼저 김현숙 교수님이 2가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전형적인 그 파킨슨 병이고요. 파킨슨 TV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형적 파킨슨 증이고요. 이게 이제 진행성 핵상마비, 그다음 피질 기저핵 변성, 그리고 다계통 위축증 이 3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이것도 초반 회차에서 여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비전형적 파킨슨 증, 이걸 이제 간혹 파킨슨 증후군 이걸 헷갈려 하시는, 혼동해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비전형적 파킨슨 증 또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 파킨슨 더하기 증후군이라고 불러야 되는 맞습니다. 이제 이 파킨슨 병, 제가 말씀드린 2가지 파킨슨 병이랑 비전형적인 파킨슨 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비전형적 파킨슨이 파킨슨 병보다는 조금 증상이 더 많고 플러스 더하기가 있으니까요. 증상이 좀 더 많고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약물 반응이 좀 더 적고 빨리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지만 아주 초반부에는 감별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가지는 이웅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3번, 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세 번째는 유전퇴행성 파킨슨증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력이 있거나 또 이제 어떤 유전적인, 그러니까 조금 일찍 생긴 환자들이 유전퇴행성 파킨슨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일부 다루었던 2차성 파킨슨증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TV 1회차에서도 2차성 파킨슨 중에서 혈관 파킨슨증을 잠시 다루었고요. 지난 회차에서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 약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증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2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하게 이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질환들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감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2차, 후천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으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이해를 하는 겸 한번 외워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킨슨증, 또 파킨슨 증후군 이런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큰 범주가 있고 그 아래에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중에서 파킨슨 병, 2번째는 비전형 파킨슨증, 3번째 유전 퇴행성 파킨슨증, 4번째 방금 말씀해 주신 2차성 파킨슨증 이렇게 있다는 말씀 맞죠? 네,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가운데서 4번째였죠. 2차성 파킨슨증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차성 파킨슨증은 1회차 때 잠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도 뭐가 있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굉장하시거든요, 그래요? 희경 씨.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예, 2차성 파킨슨증을 저희가 일으키는 병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2차성 파킨슨증에 해당하는지 오늘 이웅우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뇌압수두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 파킨슨증, 그다음에 어떤 독성, 앞서 다뤘던 약물에 의한 것들, 종양에 의한 파킨슨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뇌염 때문에 파킨슨증이 생긴 보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뇌에 생기는 모든 가능한 질환들이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파킨슨 TV에서 2차성 파킨슨증 중에서 대표적인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을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뇌 이상 때문에, 뇌 구조 이상 때문에 생기는 2차성 파킨슨증, 대표적으로 정상뇌압 수두증과 혈관성 파킨슨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2차성 파킨슨증 첫 번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정상뇌압 수두증입니다. 수두요? 네. 수두? 저희 어릴 때 그 분홍약 이렇게 바르고 나 너무 연식 나오나? 전 잘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약간 옛날 사람 그죠, 인증 그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은 백신을 잘 맞아서 사실 수두가 잘 걸리지는 않죠. 맞아요. 예, 일단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네. 일단 정상뇌압 수두증이라는 명칭을 이해하려면 수두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웅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두증은 이제 물숫자에 머리 두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머리에 물이 차는 병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네네네.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물이 없는데 차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뇌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두부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뼈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에서 흔들리면 손상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뇌를 싸고 있는 이제 완충 작용을 하는 물이 있고요. 그걸 이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 뇌에서 만들어져서 척수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뇌척수액이라고 하고요. 이 뇌척수액이 완충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영양분, 노폐물의 교환까지도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뇌척수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면 뇌가 어느 공간에서 굉장히 물길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 같은 것들이 물길을 막으면 그 위쪽에 물이 만들어져서 내려가야 되는 곳이 막히니까 거기가 물이 점점 차겠죠. 네. 그래서 그 주변이 눌리기도 하고요. 보통 정상뇌압 수두증은 뇌종양처럼 실제로 막히는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뇌 안쪽에 이제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더 많이, 더 압력이 세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세게 머무는 곳 중에서 뇌 중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눌리면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눌리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눌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두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가 정상뇌압 수두증 혹은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였던 파킨슨 병과 증상이 비슷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파킨슨 병하고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주로는 증상이 이제 다리 쪽에 많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간 파킨슨 병 환자보다는 다리를 이렇게 조금 넓게 벌리고요. 그다음에 보폭이 뭐 멀리 나가지는 못합니다. 바닥에 질질 끌듯이 혹은 이제 바닥에 마치 자석이 붙어 있듯이 그렇게 질질 끌면서 걷는 양상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이제 파킨슨 병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리는 건데 네. 정상뇌압 수두증 환자한테서는 이렇게 안정 떨림,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상뇌압 수두증 환자는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인지 장애가 이제 초기부터 잘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환자들을 좀 감별 진단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의학 드라마의 주인공 어머니가 요 병으로 아마 진단이 됐던 걸로 네네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혜숙 배우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술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치료가? 네, 사실 이제 좀 치료가 어려운 병들도 많은데 이 정상뇌압 수두증은 진단만 잘 되면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척수액이 만들어져서 이제 흡수가 되는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행히 수술적인 기법으로 새로운 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를 내주는 시술의 이름을 뇌실복강지름술이라고 하는데요. 뇌실복강지름술은 쉽게 얘기해서 하수구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튜브를 연결하고 그 튜브를 흡수가 잘 되는 곳으로 이제 이어 놓는 겁니다. 복강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흘려주기만 하면 흡수가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척수액을 잘 흘려주는 것으로 환자의 눌린 뇌가 풀리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완치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드라마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쵸. 거의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드라마니까 드라마니까? 드라마틱하게. 라임이 네. 여기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셨는데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덜 좋아지시거나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 저희가 새로 낸 길이 작동을 잘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네. 내지는 이제 수두증으로 인한 증상 말고도 다른 병들이 같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뭐 파킨슨 증이라는 것까지 감별하는 것부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추적 관찰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차성 파킨슨증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 중에 마지막 증상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질환은 혈관성 파킨슨증입니다. 네, 이것도 앞서 말씀해 주신 정상뇌압 수두증처럼 이름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혈관성 파킨슨증이니까 바로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실제로 파킨슨 증상이 생겼다고 저희가 혈관성 파킨슨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김현숙 교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혈관성 파킨슨증은 뇌혈관에 질환이 있으면서 이 파킨슨 증상이 생기게 되는 이런 병들을 말하고요. 이런 혈관성 병변들은 뇌 기저핵이나 아니면 뇌 피지라 백질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런 혈관성 파킨슨증이 생기면 증상 자체가 앞서 말했던 이 정상 뇌압 수두증처럼 보폭이 좀 넓어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고 그러면서 보행 동결이 같이 이제 동반이 되고요. 상지는 오히려 좀 괜찮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상이 굉장히 정상 뇌압 수두증이랑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증상 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되겠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뇌 사진을 찍으면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잘 감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의심이 되면 그러니까 하지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 파킨슨 증상이 있으면 뇌 사진을 좀 꼭 찍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것도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앞선 증상과 같이 수술을 한다면은 해결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혈관성 파킨슨증은 정상뇌압 수두증과는 달리 수술로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뇌압 수두증은 뇌는 괜찮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뇌에 물이 찬 거기 때문에 물을 빼주면 좋아지는 대신에 이 혈관성 파킨슨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뇌 조직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 갖고 좋아지지 않고요. 또 이제 이 발생 기전 자체가 이 도파민이라는 우리가 파킨슨에 주로 쓸 수 있는 이 약에 별로 이렇게 들을 만한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에도 잘 듣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혈관성 파킨슨증은 혈관성 병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 위험 요인 같은 게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을 잘 조절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있는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 증후군의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2차성 파킨슨증의 대표적인 2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요, 수술이나 또 특정한 위험 인자를 잘 조절하면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니까 담당 의사분과 함께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본 파킨슨 병의 모든 것. 오늘 그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차성 파킨슨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희경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파킨슨 병이랑 많이 비슷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헷갈렸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의 교수님은 또 어떠셨는지 또 어려운 내용인 만큼 또 설명하시는데 제가 너무 이해를 못했죠, 오늘. 아니 정말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요. 네. 어렵고 복잡하고 이름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힘든 대로 정말 쉽게 설명한다고 비유도 하고 설명을 했지만 제대로 전달 드릴 수 있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좀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번 편은 좀 꼼꼼하게 한두 번 정도 더 돌려가면서 보시면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어려우시겠지만 네,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저도 사실 이제 가르쳐 드려야지 하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은 특히나 제가 이제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저는 약간 주소처럼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것처럼 파킨슨시, 파킨슨 증후군시 무슨 구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이제 가지쳐 나가면서 찾아가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어야죠. 그래서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네네네. 혜택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이 프로그램 계속 돌려보세요. 뭔가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